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한 김정은. 아버지 뒤를 따라 북한 외무상보다 앞에 서 있던 딸 주애는 정말 김정은의 후계자가 되는 걸까요?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중러 3국의 최고 지도자.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의도와 이번 중국 전승절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부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중국 베이징에서 80주년 전승절이 열병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본행사만큼이나 지금 세계적 이목을 끈 부분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중국으로 향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 도착해서 또 행보가 있었는데, 특히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김정은을 맞이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뒤에 딸 김주애가 동행을 했는데, 이 최선희 뒤에 있는 흰색 옷을 입은 북한 외무상이나 그 옆에 있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또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들보다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한 모양새로는 보이는데, 딸 주애가 저렇게 공식 석상에 함께 자리를 했다. 김정은의 첫 다자 외교 무대라는 것을 두고 의미가 큰데, 여기에 동행한 것을 두고 이제 후계자라는 것을 대내외에 밝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김주애가 아직 너무 어리고, 그렇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매우 젊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는 게 지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의 행보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애의 위치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후계 문제와 떼어놓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지금 그런 것들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좀 더 후계자 문제와 연관시켜서 김주애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제 정말 후계자가 된 과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관련된 이제 우상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음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김주애를 부르는 새로운 호칭이 나온다든가, 그런 후계와 관련된 우상화 작업이 병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향후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번 관측을 계속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지금 BBC 등 외신들도 북중러 3국 지도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언급한 그 김주애 등장에 이렇게 주목을 하던데, 근데 김주애는 이 천안문 막루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였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부분 같이 왔지만 올라가진 않았다. 거기에 다른 정상 국가들의 내외가 같이 올라와 있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좀 신경 쓴 부분일까요? 너무 주목을 김주애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형식이었을까요? 사실 북한의 의도라기보다는 네. 중국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 행사는 중국이 준비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시진핑한테 모아져야 되는데, 김주애가 같이 막루에 올라가게 되면 이건 시선이 굉장히 분산되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북한의 배려일 수도 있고 중국의 요구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김주애의 위상이 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공인된 퍼스트 레이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막루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프로토콜이 꼬이게 되는 거죠. 다른 정상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고려돼서 막루에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이 시진핑 주석을 연설을 포함해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막루까지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이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올라갔지만, 앞서 기념사진 찍을 때 모습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아내,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더라고요.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와 좀 비교해보면 자리 배치도 좀 달라졌고, 시 주석의 부인이 선 모습도 좀 새로운데, 지금 사진 찍을 때 각각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이 막루에서 열병식을 볼 때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외교 무대에서는 이런 부분도 큰 의미를 부여하나요? 사실 외교라는 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결국엔 의전이거든요. 그래서 의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 앉는지, 혹은 오른쪽에 서는지 왼쪽에 서는지, 그리고 주변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또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동양권과 서양권의 문화 차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외교적인 프로토콜 관례에서 어긋난 좌석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게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홀대했다,
혹은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곤 하죠. 이 의미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하고요.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1954년에 중국 국경절 열병식 당시에 당시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오른 모습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후에 66년 만에 이 천안문 망루에 선 김정은 위원장. 중국 도착 때 뭐 보신 것처럼 고위급 인사의 환영도 있었다고 알려졌고요. 그럼 김정은의 대내 또 중국 내에서 또 대외 위상은 어느 정도로 지금 인정받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김정은의 대내적인 위상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일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집권 초기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집권 초기에는 그래도 갑자기 젊은 나이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후광이 필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이 필요 없이 독자적인 자기 색깔의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내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함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불량 국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증가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서구 국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국가, 그렇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늘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천안문 망루까지 나란히 또 제일 앞장서서 걸어갔고, 망루에서도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두고 지금 사회주의 연대가 부활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부원장님 분석은 어떠신지요? 사실 지금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죠. 네. 그리고 중국의 속내는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렇게 진영화되는 것이 신냉전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게 미국이 원하는 구도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주도하는 어떤 그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의 연대의 중심처럼 되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한사코 피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거의 주빈의 형태인데 네. 주빈을 초대해놓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또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저런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그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어찌 보면 미국과 서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량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새 지도자 모두 장기 집권, 사실상 독재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연대가 어떤 의미인지도 주목하는 것 같고요.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또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랄지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랄지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무기가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나 그림 준비됐나요? 네. 왼쪽에 이제 양지라고 하는 YJ-17, 또 인지 17, 21, 그리고 오른쪽에 HQ-29, 홍치 29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들이 각각 처음 공개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병으로 이어진 것이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 특징들이 있죠. 미국령 괌, 또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하라는 둥펑계형의 탄도미사일까지도 열병식에 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또 다음 사진에 나올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한 많은 무기들에 주목을 했단 말이죠. 부원장님께서는 어떤 무기에 주로 주목을 하셨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중국의 핵탄두 숫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숫자가 수백 기 단위에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탄두 숫자를 늘린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무기들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무기는 그 중거리 미사일들 네. 그리고 요격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였었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RQ-8이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를 그 서태평양 지역에 연구 주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동안에 미국이 이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하지 않았던 타이푼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물론 훈련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일본에 잠깐 배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여준 이번에 그 중거리 미사일들 그리고 요격 미사일들은 그 중국의 어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하는 네. 자기들의 군사 전략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능력을 보여준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할지
요격 시스템의 체계들을 좀 면밀하게 눈여겨보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 오늘 뭐 길게 했는데 이 연설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었을지, 또 10년 전과는 뉘앙스나 내용 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승절이기 때문에 네. 중화민족의 어떤 영광, 힘, 저력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그건 2015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2015년에 했던 이야기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평화 발전을 추구할 거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번 연설에서는 역시 평화 발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중국은 강권에 굴하지 않고 폭력에 맞설 것이다라는 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 전, 아니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보다는 그동안의 중국의 국력이 성장했고 이제 미중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10년 전하고는 좀 달라진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중러 3자 회담이 또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소식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이번 행사가 특히나 뭐 26개국 정상과 대표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이 행사 성격상 또 뭐 여건상 3자 회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는 관측도 지금 제기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신냉전 체제의 부활일까 우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비교적 좀 느슨한 연대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진영화가 다시 나타나거나 그것이 신냉전 체제 혹은 냉전적인 갈등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자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북중러가 같이 이렇게 한 샷에 사진이 찍힌다든가 하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북중러 어떤 정상회담으로 발전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 속보가 들어와 있던 것 중에서 일단 북러 회담은 우선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연회 이후에 푸틴과 김정은과 푸틴이 함께 차로 좀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그런 대화도 있더라고요. 서로 혈맹을 좀 과시하는 덕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뭐 파병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북중 회담도 이어진다면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좀 성사될지 좀 궁금하네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26개 국가가 모인 다자 무대에서의 양자회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 간에는 사실은 항일 전쟁 때부터 같이 싸워온 우리는 오랜 혈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요. 북러 간에는 이제 새롭게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싸운 혈맹이자 작년에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뎁스 더 나간다고 하면 북중 간의 핵심 이슈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슈는 정치 군사적인 부분이 좀 더 중심이 가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요. 사실 그동안 북중 관계가 다소 소원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북러 밀착이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북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북러 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중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그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그 지난 8차 당대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게 이제 올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성과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심적인 관심으로 내세웠던 원산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단히 단지를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그 러시아가 많은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수백 명 단위밖에 제공하지 못했었고 이건 수만 명, 수백만 명이 필요한 관광객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번 전승절의 참석으로 김정은의 이른바 안러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 전략은 여지없이 본격화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입장이다. 이런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과거에도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러 사이가 굉장히 나빴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중국 편에 섰다가 소련 편에 섰다가 하는 식의 외교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안배해서 북한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약간 이중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일각에서는 또 미국과의 대화 전에 좀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북미 접촉 전에 전략 논의.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중국을 찾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분석은 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입장에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기존 외교 관행에 전혀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해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마 탈냉전 이후에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쌓여있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얻는다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 트럼프 시기를 그냥 보내는 게 자신들한테는 손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네. 보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 지금 북한과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러시아가 네. 북한하고의 밀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한반도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것이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이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돈바스 영토 확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떤 협조나 이해를 좀 구해내야 되는 동기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우세이기 때문에 네. 어떤 중국의 힘을 빌어서 돈바스를 확보한다라는 건 좀 과잉 해석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전쟁의 종료와 관련돼서 이제 그 중국이 전쟁의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어찌됐든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이렇게 고립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를 가진 국가의 힘이 또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 한미일 협력이 강화하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중러 연대가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 우려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예. 이번에 그 상징적인 저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 행사 장면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요.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서방 시장 경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은 또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그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중러가 이렇게 연대가 강화되고 또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좀 미리 마련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의 국면을 신냉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냉전 시기하고 지금의 시기는 굉장히 달라진 측면이 있죠. 제일 크게는 한국의 외교적인 역량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냉전 시대하고 달리 한국은 중국, 러시아하고 수교한 국가이고 그들의 주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국력과 이상이 탈냉전 초기나 혹은 그 이전하고는 현저하게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하면 한국이 강대국 경쟁의 최전선에 놓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중일 정상회의도 매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강대국 경쟁의 경계를 관통하는 소다자 협력 같은 것들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하면 미중 경쟁에서 오는 어떤 충격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하나 관심 가졌던 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 행사에 참석을 했고 열병식도 이제 뒤에서 관전을 했는데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밝히기로는 우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참관 전에 손인사를 좀 나눴다라고 하는데 혹시 두 사람이 그 인사 이상으로 어떤 짤막한 대화라도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지. 과거에 우원식 의장이 원내대표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건배를 하기도 했었고 이런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특히나 어떤 인연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까지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그런 여지가 얼마나 있었을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그 과거에 친분이 있었고 얼굴을 또 아는 사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간단한 인사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친분이 친분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어떤 심도 있는 이야기 혹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하기에는 지금 남북 간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중국의 전승절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고 다음 달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정상회의에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우 의장이 또 관련해서 참석을 좀 당부를 했거든요. 만약에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참석을 하고 한다면 우리와의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풀어가야 될 부분들 혹은 대화나 협상에 있어서 여지들 또 이제 북한과의 관계 또 러시아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의 어떤 역할을 좀 바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뭘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앞서서도 잠깐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활용해서 우리 그 한반도에 있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정말 북한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돼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는 물론 중요하고 한일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행사에 북한 측 인사 중에서 예를 들면 김여정이랄지 혹은 북한의 군부의 고위급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군부의 어떤 고위급 혹은 김여정이랄지 이런 인사들이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김여정은 다른 북한의 인사하고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백두혈통이고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참석해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배석한다라는 이 행사 성격에도 좀 부합하지 않고 아마 중국이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복장을 좀 보면 인민복이 아니라 넥타이를 맨 정장을 입고 등장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의도를 좀 신경 써서 복장을 좀 착용하고 나왔을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항상 다자 무대에 나선 거를 꺼려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외교적인 관행을 깨고 다자 무대에 나설 때는 국제 무대에 나설 때 좀 더 어떤 정상 국가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배경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것이 김정은의 복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또 가벼운 스킨십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좀 밀착하면서 친근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앞으로의 영향을 미칠지 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열병식에서 참석하는 동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으로 가까이서 대화되는데 그 대화 자리에서도 열병식 외에 전승절 외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는 처음 본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번 만난 사이이고 또 이번에는 또 김주애라는 가족을 동행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혹은 그 북중 관계 복원이나 혹은 북러 관계와 관련된 좀 더 내밀한 이야기까지 어떤 주제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부원장과 중국 전승절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